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입니다. 재무회계 이론 파트의 수익과 비용 항목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수익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했었죠. 이번 시간은 수익에 이은 비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앞 시간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익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내용도 중요하고 암기하실 내용도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비용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라 함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 혹은 부채의 증가를 비용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용이라고 하는 건 지출 항목을 말하는데 비용은 자본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학습한 수익은요. 매출 수익, 즉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익의 분류는 크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뭐냐면 매출원가도 비용이지만 판매 관리비가 있고 영업 외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 과정에서 경상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 관리비와 영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영업 외 비용의 분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영업외 비용인지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손익계산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4구분이라고 했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고요.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차감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하고 법인세를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단계별 이익 계산에서 중요한 건 당기순이익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영업이익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볼 때 회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걸 볼 때는 영업외 수익보다 영업외 비용보다 영업이익을 많이 중요시한다.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하는데요. 문제는 이 판매관리비와 영업외비용의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매관리비를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거나 영업외비용을 판매관리비로 분류하면 당기순이익은 변화 없어. 어차피 비용이니까.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강조드리지만 판매관리비와 영업외비용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비용이 비용으로 인식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원칙적으로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그 해당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응이라고 하는 건 비용이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그 수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발생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까지 무조건 같이 발생하게 되는 이걸 우리는 직접 대응이라고 해서 인과관계에 따라 수익과 같이 비용을 인식하게 되는데 여기는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수수료, 매출운임 이들은 매출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수익에 대한 직접 대응이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간접 대응 본다면 간접 대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수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수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해당 자산이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기간 동안 비용을 배분을 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데 감가상각비는 수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전체 비용을 회계 기간에 비례해서 배분화시켜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죠. 이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간접 대응의 두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 수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이걸 우리는 기간 비용이라고 하고요. 회계 기간 동안 수익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용들, 광고 선전비, 토서인쇄비, 소모품비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용은 수익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간접 대응 비용으로 나누고 그 간접 대응의 비용을 또다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비용 인식에 대한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기출문제 유형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정 수익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직접 대응이 아니라 간접 대응을 묻는 거죠. 그럼 보기 4번에 매출원가는 간접 대응이 아니라 직접 대응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일정 기간 동안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정 기간에 뭘 하게 되는 배분하게 되는 원가, 기간 비용 묻는 거 아니죠. 기간에 따라서 발생하거나 하지 않는 기간 비용을 묻는 게 아니라 전체 비용이 매출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회계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배분해야 되는 원가, 이걸 우린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가 해당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문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비용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셨다면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항목들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건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는 앞서도 우리가 충분히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매출원가는 매출에 수익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 재고자산의 기초금액에 매입액이나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 원가를 더하시고 기말 재고액을 차감하게 되는데 상기업이라면 상품에 대한 매입액, 즉 순매입액이죠. 상품 총 매입액에 매입 부대 비용, 자산을 매입할 때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원가 가산하시고 매입에 반대되는 할인, 환출, 애누리를 차감한 금액, 순매입을 기본적으로 계산해서 단기 상품 매입액에 가산해서 기말을 뺍니다. 상기업은 이렇다면 제조기업은 상품이 아니라 완성품이 되죠.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를 가산하시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결산하는 기준 시점에 기말 재고액이 결정된다. 기말 재고 확인했다면 기초와 기말 금액을 기본적으로 매입액이나 완성품 금액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상기업의 상품 기준이라면 기초 상품에 매입을 더한다. 이 기초에 매입을 더한 금액을 판매 가능한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기말 재고액을 파악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라고 이미 정리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기말 재고액이 정확해야 매출원가가 정확하다. 매출원가가 정확해야지만 매출 총이익이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상품 계정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했다면 이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가 될 거고요. 대변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감소하면서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로 비용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만약에 제조기업이다,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대변에 제품이 감소하면서 차변에는 제품 매출 원가로 들어가겠죠. 자, 매출원 관련된 회계 처리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상품의 기초 재고액이 100만원 있다. 상품의 기초가 100만원 있고 매입이 1000만원이다. 기말이 80만원이라고 가정한다 라고 한다면 뭘 하라는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상품의 기초 재고액 알려주고 매입액 알려주고 기말 재고액 알려줬다는 건 이 자료들을 가지고 매출 원가를 계산해서 그 매출 원가를 분개하라는 거죠. 상품의 기초 금액이 100만원 있었고요. 단기 상품에 매입이 1000만원 발생했다. 그러면 1100이라는 판매 가능한 금액에서 우리가 팔았는 매출 원가가 필요한데 이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상품이 창고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액이 얼마가 남았더라? 80만원 남았더라. 1100만원 중에 80만원이 팔고 난 뒤 80만원 남아있다면 판매된 금액이 얼마인가? 그 금액은 102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상품이 대변에 1020만원 감소하면서 차변에는 상품 매출 원가로 가겠죠. 결산 시점에서 기말 재고액을 파악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매출 원가 분개입니다. 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어야지만 매출 총익도 계산이 되고 매출 총익이 계산되어야 영업이익 등등등이 작성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 처리까지 살펴보셨고요. 앞서도 설명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도소매업이라 부르는 상기업과 제조업의 매출원가는 다릅니다. 기본적인 매출원가는 어떻게 판매하는 과정,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 따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도소매업이라 부르는 상기업은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 상품에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상품을 뺍니다. 상기업은 상품을 매입해와서 판매하는 거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조기업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상품, 즉 기초상품이라는 표현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초제품이 되겠죠. 기초제품에 단기제품, 완성품 원가를 더하시고 기말제품, 기말에 상품이 아니라 제품이 맞겠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을 차감해서 매출 총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업은 상품을 매입해 와서 판매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제조기업은 제품을 매입해 오는 게 아니라 완성해서 만들어서 파는 거죠. 상기업은 상품 매입이 들어간다면, 제조기업은 완성품,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상품 계정에 인식되는 이 매출원가와 제품 계정에 인식되는 이 매출원가는 다릅니다. 당연히 상품 계정에서 인식되는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가 되고요. 제품 계정에서 인식되는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가 아니라 제품 매출원가가 되겠죠. 물론 기업이 상품도 판매하고 제품도 판매한다면 상품 매출원가도 나오시고 제품 매출원가도 나올 겁니다. 당연히 수익 계정은 상품 매출도 제품 매출도 존재하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기업은 상품을, 제조기업은 제품을 구분해서 처리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비용 항목 중 매출 원가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매출 원가의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비용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요, 재고자산하고 연결해서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에 대해서 정리했다. 이제 보실 내용은 판매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도 하는데, 이는 상품이나 제품의 재고자산의 판매활동 과정에서 기업의 관리를 위해서 경상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여기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기업 업무 추진비라 부르는 접대비 등이 해당되고요. 통신비, 수도관열비, 전력비,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수수료 비용, 광고 선전비와 대손 상각비까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비용의 종류들은 이미 우리가 앞서 다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드릴 건데,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는 이 계정 과목을 안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어색한데 잘 모르겠는데 라는 게 있으면 어떨 때 쓰는 계정 과목인지 그 이름은 정확하게, 계정 과목 명칭은 기억을 하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여기 있는 비용들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뭐다? 기업의 판매 활동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판매 관리비이다 라는 걸 정리하면서 내용을 봐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기본적인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셨다면, 다음 보실 내용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 외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와 다르게 영업활동과 상관없는 비용이죠. 중요한 건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영업이익은 이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게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은 영업이익과는 무관한 항목입니다. 이 영업의 비용에는 이자비용, 외환차손, 기부금, 외화 환산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그리고 재손실 등이 해당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투자자산 처분 손실, 잡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재고자산 감모 손실, 앞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 앞서서 이미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면서 학습한 계정 과목 종류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뒤쪽에 학습할 외환차손이나 외화 환산 손실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들은 영업과 무관한 영업 외 비용이다라는 계정 과목 종류 정도는 분명히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외화평가에 대한 외환차손, 외화 환산 손실은 다음 시간에 추가로 따로 학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계정 과목 종류는 꼭 반드시 기필코 정리하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 지금 보시는 이 계정 과목들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 외 비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기출문제, 계정 분류에 대한 예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정 과목 분류가 다른 하나, 기타의 대손상가비, 이자비용, 소모품비, 외환 차손 나와 있는데 이 계정 과목들을 보고 성격이 다른 거 하나를 잡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중에는 판매 관리비도 있고 영업활동과 무관한 영업 외 비용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의 기타의 대손상가비, 2번의 이자비용, 4번의 외환차손은 영업과 무관한 영업 외 비용이고 소모품비는 판매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문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손익계산서상 구분 표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이익을 단계적으로 표시했습니다.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연순이익, 단기순이익까지 그 분류에서 대부분 구분 표시를 묻는다라고 하는 건 비용 중에 판매 관리비와 영업 외 비용의 분류를 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복리후생비는 대표적인 판매 관리비고요. 2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 3번의 기부금, 4번의 이자 비용은 영업과 무관한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합니다. 문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아이캔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다음 내용 중 영업 외 비용 합계가 얼마인가? 제게는 기출문제 유형을 풀고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다 판매관리비와 영업 외 비용을 분류하는 문제이시죠. 광고선전비, 감가상각비, 감모손실, 기부금이 있습니다. 광고선전비와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판매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고요. 특히 감모손실은 기억나셔야 합니다. 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의 창고액과 실제 재고액이 다를 때 나타나는 게 감모손실이죠. 문제는 창고 재고액보다 실제 재고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수량이 줄었을 때 그 감모 수량에다가 원가를 곱해서 감모 손실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 감모 손실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감모 손실이 정상적이다 라고 한다면 원가에 가산을 하셔야 되고 비정상적이라면 영업 외 비용으로 가죠. 지금은 감모 손실 중에 비정상적 발생이니까 얘는 영업 외 비용이 되고요. 기부금도 대표적인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나온 자료 중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업외 비용은 감모손실과 기부금, 따라서 답은 2번 200만 원이 되겠네요.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지난 시간 수익에 이어서 이번 시간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수익과 비용에 대한 몇 가지 개정 과목들 회계 처리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과목 내용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회계 처리 임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1번부터 순서대로 만나볼 건데 첫 번째 보실 내용은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 문제입니다. 1번 대여금의 이자 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이체되었다.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조금 눈여겨보시고 이런 거예요. 1번은 통장에 이체되었다와 2번은 통장에서 이체되었다인데 이런 분류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건지 통장에 돈이 빠져나간 건지 구분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1번은 대여금이고요. 2번은 차입금이네요. 1번은 대여금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럼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받아야 되는 수익이고 차입금은 빌린 거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야 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1번은 대여금의 이자 만원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증가하면서 대변의 이자 수익이 될 것이고 2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이체되어서 빠져나간다 라고 한다면 대변의 보통예금이 감소하면서 차변의 이자 비용으로 되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 정도 회계 처리도 어려운데 라고 하시면 이건 완전히 곤란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영업외수익 항목 중에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처리 볼까요? 1번 대주주로부터 공정가치 700만원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우리가 주주로부터 토지를 받으면 차변에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했다면 대변에 지불한 대가를 쓰셔야 되지만 지금은 무상으로 증여받았죠. 오예. 네. 이 경우에 쓰는 계정 과목이 자산 수증 이익입니다. 물론 이 토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가 발생한다면 그 대가는 대변에 따로 지불하시고 취등록세는 원가에 토지에 가산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기업이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자산 수증이익이고요. 2번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입금 50만 원에 대한 상환을 뭘 받아? 면제받아. 외상매입금 부채인데 이 부채를 면제받으면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부채인 외상매입금이 감소하고 대변에는 채무 면제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외상매입금 중에 대부분 다 갚고 일부 조금 면제받는 이런 형태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신에 외상매입금을 빨리 갚아서 금액을 깎는 매입 할인하고 지금 보시는 채무 면제이익은 다릅니다. 정해진 날짜, 약정 기간보다 빨리 갚아서 금액을 깎는 건 매입 할인이 되지만 지금은 아예 상환을 면제받는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채를 탕감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의 영업 외수익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다음 보실 내용은 재손실과 보험금 수익인데 재손실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고 보험금 수익은 영업 외 수익 항목에 해당됩니다. 관련된 거래 예제 세 가지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예제는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 200만 원이 소실되었다. 화재로 인해 자산이 소실되면 거래가 맞냐 묻는 경우 많은데 맞아요. 자산이 감소하잖아요.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자산이 소실된다. 이거 거래 인식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에 내가 화재 때문에 자산 손실 입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는 그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때 회계 처리까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란 자산이 소실되면 건물이란 자산을 줄이면서 우리는 재해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을 쓰게 됩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재난으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면 자산을 줄이고 차변에 재해 손실이란 영업 외 비용 계정을 쓰셔야 합니다. 2번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보험회사 결정했답니다. 다만 1번에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지금은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에 보험금 수령과 연결되겠지만 만약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어. 그럼 보험금 청구 못하는 거죠. 그래도 차변의 계정 과목은 재해손실입니다. 이 재해손실은요. 보험금 청구를 하고 하지 않고 하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재난으로 자산이 소실되게 됐다. 자산이 감소하면 재손실이라는 계정을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결론은 1번 문제에서 보험금 청구는 거래 내용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보험금 청구를 했고 보험회사에서 180만 원을 줄게 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보험금을 주겠다라고 결정된 거지 우리가 돈을 받은 건 아니니까 미수금 잡으시고 대변에는 보험금 수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을 쓰셔야 됩니다. 보험금 수익이라는 걸 쓰기도 하고 보험 수익이라는 계정을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입금이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대변에는 차변에 우리가 보험금 통지받았을 때 잡은 미수금이 감소하면서 그렇죠? 미수금이 감소하겠죠? 미수금이 감소하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론은 재난으로 자산이 소실되면 1번 문제처럼 재손실 잡는 건 여기서 끝. 보험금 청구라고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건 별개 회계 처리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재손실, 보험금 수익까지 살펴보셨고요. 마지막 설명드릴 내용은 단기매매 증권 평가와 처분에 대한 손익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거래 내용을 볼 건데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 500주를 취득한다. 첫 번째는 주식 취득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결산 시 평가, 결산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나오게 되겠죠. 마지막 3번은 평가 이후에 그 주식을 처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살펴볼 건데 사실 이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나 처분은 여기에 전부 학습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앞쪽에서 유가증권 항목에서 단기매매 증권도 살펴보셨고 매도 가능 증권도 살펴보셨습니다. 자본 파트에서 자기 주식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셨어요. 그 내용들에 대한 정리 개념이다 라고 예제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1번 문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첫째 조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래요. 두 번째 조건, 시장성이 있대요. 이런 AND 조건이 시켜지면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계정과목을 쓰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주식이 500주고요. 단기 매매증권 액면 필요 없습니다. 얼마에? 12,000원에 500주에 12,000원에서 600만원을 취득했다. 대변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주식이 결산일에 주당 공정가치가 13,000원 평가된다. 우리는 장부상 금액과 결산 시 평가 금액을 비교를 하셔야죠. 장부 금액이 500주에 12,000원에서 600만원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산 시 평가액은 500주 13,000원 650만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장부에 600만원 적혀진 금액을 650으로 짜잔하고 변신을 시켜주셔야 된다. 50만원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그 50만원의 기본적인 평가 이익을 인식하게 될 건데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50만원을 증가시키면서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합니다. 만약 이 유가증권이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 아니거나 시장성이 없다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겠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진 주식 중에 200주, 전체 500주 중에 200주만 주당 14,000원, 200주를 주당 14,000원에 현금 받고 처분한답니다. 유가증권은 처분하면 장부상 금액과 처분시 금액을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셔야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260만원이 감소할 겁니다. 이 260만원은 내가 처분하는 금액 200주에 13,000원 곱한다. 이 13,000원은 장부상 금액이죠. 내가 애초에 취득할 때는 12,000원에 취득했지만 결산 시 13,000원 평가했으니까 현재 장부는 13,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주에 13,000원에서 260만원 인식되시고 우리가 돈을 받는 건 280만원을 받을 겁니다. 왜? 200주를 난 지금 얼마에 팔았다? 14,000원에 팔았죠?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처리할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만약에 처분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별도 수수료,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별도 수수료로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와 처분, 손실, 손익, 예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의 수익에 이어서 비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셨는데 대부분 항목들은 저희가 앞서 수업한 내용들이고요. 추가적인 몇 가지 개정 과목에 대해서 정리를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은 많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내용 정리하시고 넘어갈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 즉 수익에서 비용에서도 약속드렸던 외화거래, 환율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외화거래 회계처리를 가지고 다음 시간 학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분계 예제들 문제는 한 번 더, 회계처리 예제는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